안녕하세요. 배현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9시 방송은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김기동 교수님과 함께 유전성 부인암 누가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유전성 부인암에 대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분당서울대병원 근무하는 김기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과거 엄청 오래전 좀 네. 비욘디 한번 출연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불러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유전성 부인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어떤 얘기 나누실지 간단히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실제 외래를 보다 보면 이런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전형적인 경우가 난소암인데요. 이제 본인이 난소암 환자분이신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어머님도 난소암이셨고 나중에 치료하다가 보니까 자기 여동생도 난소암을 진단받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이제 간혹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전적인 원인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이제 알려면 보통은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되는지, 그냥 가족력만 기반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최근에는 다른 방식들도 도입되고 있어서 그것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 얘기 나누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요거 댓글로 좀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강의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질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유전성 부인암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전성 부인암은 이제 암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원인을 모르죠. 이제 유전적인 원인하고 환경적 요인이 이제 결합돼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부 암의 경우는 유전적인 원인이 알려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는 이제 암에 잘 걸리게 하는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어서 암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난소암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0% 정도가 이제 유전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것에 관련된 대표적인 유전자가 이제 BRCA 브라카라고 부르는 유전자 변이를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는 보통 3에서 5% 정도가 이제 유전적 원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런 경우를 보통 이제 린치 신드롬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유전적인 원인은 없고, 보통은 이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세포 변형이 일어나서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혹시 저 브라카 유전자가 제가 네. 뭐 옛날에 그 유명 연예인인 안젤리나 졸리가 맞습니다. 이제 저게 예. 있어서 절제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가족력이 있어서 네. 유전자 검사를 했었고 본인이 이제 BRCA 변이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안젤리나 졸리는 특별한 뭐 암이 있거나 유방암이 있거나 난소암이 있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BRCA 변이를 가지고 있으면 일반인에 비해서 난소암이나 유방암이 잘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사실 그 당시에 특별한 병이 없었는데 그런 발생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유방 절제도 하고 난소 절제도 했던 것이 이제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 유전자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던 대로 유방암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난소암, 유방암으로 다 나타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유전자가 반드시 하나의 암을 호발시키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보통은 이제 하나의 유전자 변이가 여러 암종을 이제 호발시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정도가 다 다른 거죠. 어떤 암은 이제 많이 시키고 어떤 암은 조금 그것보다는 덜하고 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브라카나 맞습니다. 말씀하신 이런 것들이다. 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사실 이렇게 일반 입장에서는 유전성 부인암, 일반적 부인암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암으로만 다가올 텐데 네. 유전성 부인암은 예후라든지 양상 같은 것들이 좀 일반적인 암과 다르게 나타나나요? 가장 대표적인 건 이제 유전성 암은 이제 보통 일반적인 나이보다는 좀 이른 나이에 이제 젊은 나이에 호발하는 것이 좀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난소암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 타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제일 흔한 것은 고등급 장액성이라는 이제 그런 타입이 세포 타입의 난소암이 가장 흔하고, 드물게는 투명 세포암, 이제 점액성암 이런 것들 다 여러 세부 타입이 있는데 BRCA랑 관련된 암들은 다 고등급 장액성 암입니다. 좀 약간 일찍 나타나는 경향성도 있고 맞습니다. 암의 타입이 조금 다른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렇게 일반인분들은 본인이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를 약간 평소에 상상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떤 경우에 검사를 본인이 받아봐야 할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본인이 걱정돼서 이제 검사를 하고 싶다고 오시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한데, 그런 경우에 이제 적응증이 되시진 않고요.
저희가 의학적으로는 이제 대대로 이제 보통 가계도 기반으로 이제 그런 검사를 수행했었죠. 아까 제가 사례를 들어드린 것처럼 가족분들 중에 암이 많으시면은 뭐 나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 그다음에 본인 암 환자 본인이 어쨌든 내가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검사하게 되는 것이 이제 가계도 기반의 이제 그런 검사 알고리즘이고요. 여기 그림에서 예시를 그린 것처럼 이렇게 까만색 이 표시가 된 게 이제 그런 유전자와 관련된 암이 발생한 이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표시한 건데, 네. 예를 들자면 뭐 3대에 걸쳐서 몇 명 이상의 암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검사를 권고하는 기준이 현재도 있었고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문제는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사실은 뭐 오촌 아저씨가 무슨 암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게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자녀분이 별로 없으니까, 형제가 없으니까 이런 정도의 이제 그림을 그릴 만한 이제 어떤 가족 그 관계가 형성이 관계가 안 없는 됐군요. 거죠. 네. 뭐 자녀가 혼자인데, 내가 뭐 형제가 혼자인데 내 형제 중이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도 기반의 이제 그런 유전자 검사를 권고하는 알고리즘은 대대로 수행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이제 여러 단점들이 있다는 것이 부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수행되는 것들은 바이오마커 기반인데, 이건 어떤 얘기냐면 어떤 종양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그 종양이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특정한 물질이 그 종양에서 발현하는지 발현하지 않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 유전자 검사를 할 대상을 찾아내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현재 상태입니다. 좀 약간 가족력으로 인한 암이 발생하면 그 특정한 사인이 좀 발견이 되는 건가 봐요. 그러니까 네. 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제 이 화살표가 이제 있는 표시가 이제 본인이라는 건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자기 아버지가 암이셨고, 가계도 보시는 법은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부모거든요. 네. 이제 네모가 남자고 동그라미가 여성인데, 그러니까 그 화살표에 있는 본인의 아버지가 암이셨고, 그 할머니가 암이셨고, 네. 그다음에 자기의 사촌 누나인가요? 사촌 누나쯤 되겠죠, 아마. 네. 누나가 또 암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유전자 이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의심하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네. 뭐 특별히 다른 게 있다기보단 그 예를 들면 BRCA랑 연관된 암, 뭐 유방암이나 예를 들면 난소암이 이렇게 발생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게 되고, 보통은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검사를 해서 나의 유전자 이상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검사를 수행하기 전까지 누구를 해야 될지 알려주는 그런 이제 도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유전자를 만약에 좀 발견을 했다고 네, 본인이 네.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좀 부인암이 발생할 확률은 좀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대표적으로 BRCA가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 BRCA 같은 경우는 평생에 걸쳐서 네. 유방암이 걸릴 확률은 보통 BRCA1 같은 경우는 60에서 80%. 굉장히 높네요. 네, 이제 난소암 같은 경우는 한 40%까지 보고되고 있어서요. 상당히 높고요. 그러니까 반 이상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네, 상당히 높고, 이제 그때 또 문제가 됐던 것들은 이제 유방암은 이제 비교적 효과적인 그 스크리닝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검진에서 하시는 뭐 네. 엑스레이 촬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는데, 난소암은 사실은 이제 스크리닝 검사가 없거든요. 어떻게 막 하는 예, 건가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물어보시는 게, 예를 들자면 나는 뭐 무슨 검사 안 해도 되냐, 뭐 예를 들자면 난소암 검사 안 해도 되냐, 그렇죠. 뭐 이런 거 가끔 하러 외래 오시는데, 현재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난소암에 대한 선별 검사는 권고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난소암을 일찍 발견하려고 어떤 검사를 하는 것이 권고되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뭐 국가암검진에 모든 암이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네. 생각해 보시면 뭐 몇 가지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위내시경, 뭐 대장내시경, 유방암, 자궁경부암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암이 있다고 해서 모든 암에 대해서 선별 검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선별 검사가 있는 거는 선별 검사를 함으로써 그 암으로 인한 어떤 생존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효용이 증명된 맞습니다. 암만 검사를 만드는. 네.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그 머리에, 뇌에도 암이 있죠.
우리가 근데 뇌의 암을 일찍 발견하려고 뭐 주기적으로 머리 MRI를 찍진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드물고. 네. 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뭐 우리 1년에 뭐 3년에 한 번도 드무니까 3년에 한 번씩 찍는다고 해서 적정한 시기에 우리가 머리에 있는 종양을 발견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은 이게 효과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은 건 그러니까 그거를 권고하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가검진이나 이런 데서 다 권고하는 스크리닝은 그런 이제 효용을 증명한 검사들. 근데 난소암은 그런 그게 증명된 적이 때문에 없습니다. 네, 증명된 적이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좀 검사가 빠져 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BRCA 변이가 있는 경우에 이제 효과적인 스크리닝 방법이 없으니 예방적 수술이 1차적으로는 권고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안졸리나 졸리 맞습니다. 같은 분들이 네. 절제를 하신 거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검사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검사 자체가 조금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 기본적인 좀 검사는 효용이 좀 떨어지고 좀 더 자세한 검사는 비용이 좀 많이 든다. 이렇게 네. 조금 기사를 봤었는데요. 요에 대한 내용도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네. 앞에 말씀드린 건데요.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이제 레벨로 나뉘어 있는데 네. 확정적으로 저희가 이제 내가 어떤 유전적 변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려면 혈액 검사를 하셔야 돼요. 혈액이나 아니면 뭐 이제 입안에 이제 그 면봉으로 세포를 채취해서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세포를 채취해서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를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인 어떤 그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에 대해서 내가 변이가 있는지를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내가 있는지 여부를 알게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일반 이제 대중에서는 그게 너무 드물다는 거죠. 그런 변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걸 전부 다 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고요. 네. 왜냐하면 그런 검사하는 것 자체도 매우 비쌉니다. 보통 한 100여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서 그걸 하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검사를 할 사람을 찾아내는 전략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는 가계도를 그려가지고 이제 내 형제 자매나 이제 친족 중에 그런 암이 많으면 당신이 그럴 확률이 많으니까 그 검사를 하자 이렇게 했던 거고, 그게 단점이 또 있으니까 최근에는 내가 어떤 암이 진단받았다, 난소암이 진단받았다 뭐 이런 경우에 내 암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은 당신은 유전자 검사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 오늘 코너 이름이 최신 연구 저자측강이었잖아요. 네, 교수님의 좀 연구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려고 하는데, 앞서 말한 요런 약간 비싸고 드물기 때문에 검사에 대한 좀 단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걸 좀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검사 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뭐 암 환자분들이 가족으로 있으면 좀 아실 텐데요. 최근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암으로 진단받고 뭐 수술을 받고 아니면 재발했다거나 하신 경우에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가 꽤 있죠. 네. 항암 치료를 받는 경우에 이제 보통 요새 신문에서 많이 나오는 뭐 표적 항암제, 뭐 면역 항암제 뭐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제 내가 표적 항암제의 대상인지 아닌지 이런 걸 알려면 내 종양이 어떤 물질을 발현하는지, 어떤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또 재발하게 되면 이제 여러 다른 치료들을 이제 찾게 되는데, 요새는 사실 예를 들자면 뭐 내가 난소암이다, 재발했다, 그러면 뭐 처음에 썼던 약,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조건 이 약이지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보통은 이제 그 내가 가진 종양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발현하는지, 어떤 유전자 변이를 가진 종양인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거에 적합한 치료를 찾아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매우 흔한 건 아닙니다. 선별을 하고 맞춤 치료를 하려는 그러니까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제 내가 뭐 재발암인데 네. 이제 표준적인 치료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다 이제 별로 효과가 없어서 이제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거죠. 별로 효과적인 치료가 별로 없다. 그런 경우에 이제 내가 가진 종양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어떤 특징적인 유전자 변이가 발견됐는데 이 변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약물에 매우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알려진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약물이 난소암에서는 이제 허가가 안 돼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변이가 난소암 자체에서는 드물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폐암에서 보통 그런 약제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폐암에서 어떤 유전자 변이가 있을 때 이 약제가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내가 난소암인데 나는 표준적인 치료 옵션이 다 소진됐고 유전자 검사를 해봤더니 그 폐암에서 알려진 그 변이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에 매칭된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제 제약사에 이제 약품을 제공해 달라는 거 해서 이제 동의하면 제공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나에게 잠재적으로 더 효과적인 약제를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복잡한 얘기의 기전은 제가 가진 종양이 어떤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 암 환자분들 특히 재발하신 분들에서 종양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한 500여 개의 유전자에 대해서 이제 변이 여부를 보는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이제 흔하게 있습니다. 네. 그게 암 조직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건데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이제 치료제 선택을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보통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하면 아까 500여 개의 유전자라 그랬는데 그 500여 개의 유전자에 대해서 온갖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온갖 뭐 이게 변이가 있고 변이가 없고 근데 그 뭐 의미도 불분명한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변이가 나오게 되면 한 가지 핵심적인 문제는 그 변이가 내가 타고난 건지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소인인 건지 네. 아니면 나는 아닌데 종양이 발생하면서 그 변이가 생긴 건지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건데 사고에 생긴 건지 원래부터 있던 건지. 맞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위에는 이제 노말셀 이게 정상 세포가 뭐 분열해서 이제 건강한 사람이 된 거고 네. 아래 경우는 보시면은 정상 세포가 유전자 변이가 돼서 암이 됐는데 여기서 암이 되고 난 후에 뭐 어떤 유전적인 변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암이 아닌 나의 조직은 유전자는 정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암 조직만 변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암 조직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변이가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그 암이 생기면서 변이가 나타난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타고난 건지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그러면 이제 아까 BRCA 예를 들었는데 종양을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BRCA 변이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타고난 걸까요? 종양이 이제 생기면서 변이가 생긴 걸까요? 모르는 거 아닌가요? 모릅니다. 네.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난소암에서 BRCA는 변이는 워낙 흔하기 때문에 현재 가이드라인은 이제 종양을 가지고 BRCA 변이가 발견된 난소암에서는 대부분 혈액을 가지고 이제 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에서 유전자 검사와 다른 혈액에서의 교차 검증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혈액에 네. 있는 이제 세포를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내 전신을 반영한다고 보는 거죠. 네. 근데 난소암 수술에서 뗀 난소암 조직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내 전신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그 종양의 유전자 형태를 보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타고났는지 아니면 종양에서 발생한 건지를 구별하려면 혈액을 가지고 검사를 해봐서 BRCA 변이가 나타나면 네. 당신은 타고났군요. 근데 내가 피 검사를 해봤는데 변이가 안 나타나요. 그러면 종양에만 국한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변이가 가족력 같은 유전성인지 아닌지를 좀 구별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거죠. BRCA는 간단한데 이제 다른 유전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뭐 이제 내마가 하면 3에서 5%, 다른 유전자들은 더 드뭅니다. 예를 들자면 뭐 전체 암 중에서 뭐 1%만 유전적인 원인이 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유전자가 발견됐어요. 예를 들자면 종양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100명을 하면 한 명만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혈액을 가지고 검사를 하면 혈액을 가지고 검사를 그냥 다 한다. 그럼 그런 사람은 사실은 그냥 100명을 하면 한 명만 나올 거잖아요. 단순한 산수로만 하면.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변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타고난 건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다고 전부 다 하기에는 검사를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거는 그 아까 말한 조직을 가지고 한 유전자 검사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어떤 유전자냐 그리고 이제 그
바프라는 베리언트 알릴 프리퀀시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검사 결과 중에서 변이가 있었던 유전자 그 변이가 한 몇 퍼센트 정도 차지했냐 이런 걸 보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조합해서 어떤 사람에서 이제 혈액 검사를 권고하는 것이 좋겠는지를 이제 제안하는 연구를 이제 했던 거고요. 그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저희가 실제 환자군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얘가 이제 이 알고리즘이 어느 정도 워킹할지를 저희가 한번 이제 테스팅 해봤는데 꽤 잘 발견해내더라. 뭐 이런 결과를 보고했던 겁니다. 좀 복잡한 얘기죠. 제가 뭐 이해한 대로 뭐 조금 여쭤보면은 약간 변이가 다 발견됐다고 모두 혈액 검사를 할 수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혈액 검사가 권고되는 사람을 교통 정리해 줄 수 있는 맞습니다. 알고리즘을 개발하셨다. 네, 이렇게 맞을까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돼서 다행인데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혈액 검사를 권고하는 과정에서 뭐 비용이나 효율적인 측면에 좀 더 개선이 기대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네. 아까 말했듯이 모든 변이가 나타났다고 해서 네. 조직을 가지고 이제 찾아낸 변이가 찾아진 모든 환자들을 유전자 검사를, 그러니까 혈액 검사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어떤 사람한테 해야 될지를 제안하는 이제 그 로직 알고리즘을 이제 만들어서 제안했더니 꽤 잘 되더라. 이런 결과를 최근에 이제 보고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이제 검사 방법을 이제 개발하신 내용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좀 이런 방법이 좀 도입된다면 이제 네. 유전성 부인환 검사에서 기대되는 효과라든지 변화라는 것들이 어떤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아까 나온 그림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네. 이제 제일 왼쪽 위에는 가게도 우리가 보통 아까 지금까지 여러 번 말했던 이제 형제 자매 중에 암이 많으면 유전자 검사해야 된다. 혈액으로. 그다음 중간께 이제 뭐 바이오마커, 뭐 종양에서 어떤 물질이 발현하거나 발현하지 않으면 혈액 검사로 확인해야 된다. 이게 현재까지인데 제일 오른쪽에 위에 있는 게 이제 보통은 NGS라는 이제 종양을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했을 때 나오는 어떤 그림 같은 건데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혈액 검사를 해야 되는 사람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어떤 연구 결과의 임팩트라고 할 수 있고요. 유전성 암은 이제 중요한 의미는 그러니까 예방 가능한 암이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제 아까 뭐 실제 사례들도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환자분 난소암이라고 하죠. 난소암이 제일 뭐 대표적이니까 난소암 환자분이고 이제 뭐 진단 받고 수술하고 뭐 항암 치료하고 하셨어요. 네. 그다음에 뭐 혹시 재발을 하고 하셔서 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으셨죠. 근데 이제 처음 진단 당시에 이제 그 유전자 검사를 하자. 예를 들자면 종양에서 이제 나왔으니까 유전자 검사하자. 그랬는데 이제 예를 들면 잘 이해를 못 하셨을 수도 있고 굳이 뭐 이제 두려웠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혈액 검사를 안 하신 거죠. 네. 안 하셨는데 그냥 자기는 그렇게 치료를 했어요. 치료를 했는데 이제 몇 년 한 3, 4년 후에 자기 동생이 난소암에 걸려가지고 또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오시게 되는 경우들이 의심되는 사인인 거네요. 그 유전자 그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들을 보면 네. 사실은 이제 그 처음에 언니가 유전자 검사를 했었으면 4년 전에 했었으면 아마 나왔을 수도 있겠죠. 뭐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동생분이 이제 진단이 돼서 동생분은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유전자 변이가 타고난 거야. 그래서 되돌아서 언니까지 했더니 언니도 타고났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되돌아서 보면 4년 전에 만약 언니가 유전자 검사를 했었으면 이제 알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 자기에 대한 이제 영향도 있지만 이제 그것은 자기 친족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자기 자녀에게도 영향이 있고. 가족과 자녀가 조금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미리 알 수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이제 그런 정보를 원래 알려줘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 일반인에 비해서 이제 암이 잘 걸린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 개개인이 자기가 할지 말지는 본인이 판단하시는 거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데 만약 이제 4년 전에 이제 검사를 했고 그걸 알려줬었다면 동생분은 어쩌면 이제 안젤리나 졸리처럼 암이 걸리기 전에 네. 뭔가를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아까 유전성 암의 의미가 이제 암이 발생하고 나서 잘 치료하는 건 당연히 중요한데
아무리 잘 치료해도 생기지 않는 것보다는 예후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방 가능한 암이라는 면에서 이제 임팩트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 이게 요런 검사가 조금 더 효율적이게 되면서 네, 단순히 뭐 그 사람의 유전성 변이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네. 향후 뭐 그 사람들의 가족이나 친족들의 암까지 미리 좀 예측할 수 있다. 네, 그런 여파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은 좀 어떤 분들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앞에도 좀 잠깐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 어떤 분들이 이런 유전성 부인암 선별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필요로 할까? 요거를 한 번 더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이제 일상 속에서는 네. 사실은 이제 그런 검사가 필요하시진 않고요. 네. 이건 이제 그 논문에 나갔던 이제 그림인데 너무 복잡하시죠? 일상 속에서 이제 유전성 네. 부인암 선별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권고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고요. 네. 이제 보통은 저희가 이제 그 유전자 검사를 권고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암 환자분이시죠. 이미 이제 본인은 진단되신 거예요. 네. 난소암이든 내막암이든 진단되셨습니다. 진단됐고, 예를 들자면 뭐 내막암이다. 내막암인데 이제 수술을 이제 자궁을 제거했고, 이제 내막암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이제 단백질, MLH1 뭐 이런 단백질 같은 것이 발현하지 않는 것이 이제 바이오마커인데, 그런 것들이 발현하지 않으면 린치 신드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린치 신드롬에 대해서 혈액 검사를 해보실 건지를 이제 권고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뭐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세요. 예를 들자면 나는 자녀가 없다, 뭐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보통은 이제 그런 유전자 검사를 권고 드리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암 환자분들을 저희가 드리게 되고 아무 병력이 없는 이제 일반인 분들이 이제 검사를 원하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있어요. 네, 네. 너무 걱정을 하시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 실제로도 뭐 외래로 오셨는데 자기 뭐 언니 아니면 엄마가 뭐 유방암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다 하셨어요. 네. 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뭐 검사가 BRCA 검사 이런 걸 했는데 안 나온 거예요. 뭐 이 없다. 없으면 그냥 사실은 우연히 두 분이 걸리시는 맞습니다. 거네요. 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특별한 이제 권고를 특별히 뭐 검사를 하실 건 없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몇 가지 이제 고려할 사항들이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BRCA가 모든 유전성 암을 다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 뭐 알지 못하는 유전자 변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한 가족분들 중에서 호발하는 경우에 그런 이제 예를 들면 2명이나 있다. 근데 BRCA에서 안 나온다. 다른 유전자 변이도 없다. 그럼 이게 정말 아무 유전자가 없는 것이냐, 우연인 것이냐, 아직 모르는 것일 것들이 수도 있는 있을 거죠.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 이제 나는 검사를 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보통은 이제 뭐 잘 설명해 드리거나 뭐 불안하시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게 권고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유전 상담 쪽으로 연결해 드린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방금 환자분의 예시처럼 이제 네. 2대에 걸쳐 이미 유방암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고 네. 그러면은 본인도 좀 불안함이 당연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일단은 가만히 있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인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딱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네. 사실은 저희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 안에서도 이제 그런 유전성 암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교수님들이 모여서 좀 그런 가족력이 상당히 센데 이제 검사에서는 안 나오는 그런 경우들을 논의하는 시간이 있고요. 거기에서 보면 이제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어떤 유전자 검사보다 이제 더 인덱스한 뭐 시퀀싱, 유전자 검사를 해봐서 정말 뭐 다른 뭐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거나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케이스 같은 걸 논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제가 아직 그런 데서 특별히 뭘 찾은 경우를 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냥 이미 알려진 것들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요. 만약 이제 지나치게 이상하다 이건 그런 경우는 뭐 현재로서는 이제 관련 전문가들이 뭐 논의를 거쳐서 현재 상황에서 최선인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뭐 현재로서는 최선이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인들이 뭐 부모님이나 뭐 할머님이 유방암에 걸렸다고 네. 갑자기 외래에 찾아와서 저도 검사를 받고 싶어요. 이런 거는 좀 권장되지 않는 네, 걸까요?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이제 아까 네. 말했듯이 만약 그렇다면 그
어머님이나 그 언니가 먼저 먼저 검사를. 검사를 하셔서 그분이 이제 타고났다는 게 증명 먼저 돼야 돼. 아, 그러니까 이분이 유방암이신데 그 환자분이 먼저 일단 타고난 것을 증명하고 그러면 그분의 친족 관계분이 같이 타고났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하나 또 중요한 게 예를 들자면 BRCA 변이가 있으면은 뭐 이제 생긴다고 했는데 BRCA 변이라고 뭉뚱그려 말씀드렸지만 그 BRCA란 유전자는 이제 매우 이제 큰 유전자거든요. 그러니까 크다는 거는 이제 그 보통 뭐 이제 DNA 기준으로 매우 긴 유전자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의 변이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이제 BRCA 변이를 이제 일으키는 매우 수백 개, 수천 개의 변이가 보고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검사를 할 때 이제 내가 유방암이나 난소암인데 이제 BRCA 변이가 있는지를 보겠어요. 이렇게 할 때는 그 전체 BRCA를 다 봅니다. 어디 하나라도 있는지. 네. 그래서 이제 비용도 비싸고 이제 그런데 거기서 뭘 찾았어요. 예를 들면 수백 개 중 변이 중에서 하나 얘가 원인이구나 하는 걸 찾았어요. 그러면 가족분들 검사를 할 때는 이걸 다 하진 않고 그 하나만 합니다. 아, 어차피 같은 걸 타고났을 테니까. 그럼 좀 비용이나 네, 그런 게 비용이 좀 저렴하죠. 아, 그러면 본인이 뭐 부모님 암 있다고 먼저 달려와서 저 암 없는데 일단 검사 받아볼래요 이런 건 조금 비효율적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먼저 검사하셔서 보통은 네. 아까 말한 이제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제 BRC 특정 유전자 검사만 돼 있지는 않고요. 네. 유전성 암 패널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알려진 유전성 암에 관련된 모든 유전자들이 망라된 검사를 보통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특정 암에 대해서 특정 검사만 다 이렇게 하면 검사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냥 유전성 암 패널이라고 패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부모님이 유전성 암 패널을 하시고 거기서 뭔가 발견됐다. 그럼 그걸 가지고 뭐 친족 관계 분들을 하시거나 이게 뭐 적합한 어프로치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좀 마지막으로 좀 환자분들이 요거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무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약간 생뚱맞은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제 왼쪽이 이제 그 지동설이 아니다 천동설. 왼쪽이 천동설이고 오른쪽이 지동설인데 이걸 제가 왜 가져왔냐면 예를 들자면 아까 이제 그 뭐 BRCA 변이가 있다. 예를 들자면 뭐 내가 35세 40세인데 뭐 하고 뭐 했더니 검사를 했더니 어느 날 이제 BRCA 변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보통은 유방암을 보시는 외과나 혈액종의 내과에서 산부인과로 보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BRCA 변이가 있으면 보내시는 이유는 아까 안젤리나 졸리처럼 예방적 수술 여부를 상의해 보라고 보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해야 된다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설명드리면 잘 못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좀 그럴 것 같긴 해요. 이제 뭐 사기치는 거 아니냐. 나는 뭐 35세 지금 건강하고. 그리고 이게 아까 60%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유방암이 그렇고 난소암은 이제 40% 정도. 본인이 그 안 걸릴 확률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 이제 내가 지금 뭐 35세 40세 내가 암에 걸린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낯선 거죠 한마디로. 뭐 이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냥 당신은 말만 믿고 수술하라는 거냐. 그렇죠. 다 절제해버리라는 거냐. 뭐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못 받아들이시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냥 아까 이제 천동설, 지동설처럼 사실은 옛날엔 다 뭐 이제 천동설이 맞는 거고 우리 인식에서도 천동설이 맞죠. 뭐 아침에 일어나 해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다 지동설이라고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게 진실이라고. 네. 다들 그렇게 하고 모든 뭐 사회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낯설거나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꼭 틀린 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좀 이제 고려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를 꼭 믿으라는 건 아닌데 처음에 혹 했다 하더라도 이제 나중에 집에 가셔서 챗GPT한테 좀 물어도 보고 다른 병원 가서 또 물어도 보고 뭐 모든 사람이 비슷한 얘기를 하면 사실은 그것이 사실 그게 사실일 가능성이 높겠죠. 모든 사람이 다 짜고 당신을 속이고 있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게 낯설거나 두려운 것 때문에 내가 합리적인 선택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사실 제 생각에 제 판단에서 봤을 때 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두려우셔서 좀 피하시고. 네, 이제 회피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뭐 꼭 틀렸다는 건 아닌데 이제 뭔가 이렇게 밸런스된 결정이 좋으니까 그런 것이 있지 않은가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좀 이런 말씀들이 결국 환자분들의 건강과 좀 향후 네. 향후 미래를 위한 어떻게 보면 좀 권고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네. 사실은 이제 뭐 그냥 전문적인 이제 조언을 드리는 입장이잖아요. 뭐 사실은 제가 뭐 그냥 환자분들이 당연히 본인의 몸에 대해서 결정할 권리가 있으시죠. 예를 들자면 뭐 난 수술 안 받을 거야, 뭐 네. 항암 치료 안 받을 거야, 뭐 산에 갈 거야, 물론 다 결정 다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제가 관심이 있는 건 환자분들이 그 결정을 한 것 자체에 대해서 뭐 제가 꼭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환자분들이 정확하게 사실을 이해하시고 그 결정을 하시는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 아시고 그런 선택을 하신 네, 거면 상관없는데. 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네. 좀 오해한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정보를 또 예, 받아들이신다든지. 뭐 감정적으로 낯설어서 이제 뭐 받아들일 수 없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비과학적인 어떤 면에서 그런 결정을 하는 걸 보면 이제 이건 약간 뭐 약간 잘못됐다기보다는 뭐 제가 뭐 잘 설명 못했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긴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환자분들이 좀 위급하고 좀 건강에 중요한 분기점 순간일수록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길 바라는 교수님의 마음이 잘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남은 시간은 저희가 질문 몇 가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누니1213님께서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없어도 유전성 부인암 유전자 변이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예, 당연히 있죠. 있는데 이제 사실은 그 암 환자가 없으면 그 유전성 부인암 유전자 검사를 하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발견되는 경우는 이제 극히 드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지만 당연히 이제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사유민 58님께서 아까 저희가 뭐 내놨던 얘기 같은데 브라카 같은 유전자 검사는 누구에게 권고되는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예, 이제 아까 고전적으로는 이제 가족분들, 친족분들 중에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이제 많이 있는 경우에 권고되고요. 사실은 이제 요새 최근에는 사실 그런 기준으로 검사를 하러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분들은 보통은 이제 그 유방암이 이미 진단되셨고 누군가 거기서 이제 그 유전자 검사를 하신 거죠. 혈액으로. 했는데 이제 검사가 발견된 거예요. BRCA 같은 변이가. 그래서 가족분들한테 사실 알린 거죠. 그래서 알렸더니 그중에서 어떤 사람은 거부했고 어떤 사람 하기로 해서 또 혈액 검사를 했어요.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죠. 암이 없고. 네. 그 사람 중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이제 저한테 외래로 오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부인암 중에서도 뭐 난소암이나 이제 자궁내막암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떤 물질이 발현하지 않거나 그래서 이제 유전자 검사를 권고하고 그다음에 가족분들에도 권고하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력이 강해가지고 오시는 경우는 최근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깊은 산중에님께서 유전성 부인암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암들을 말하는 건가요? 저희가 앞에서 첫 장에서 좀 다뤘던 맞습니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부인암 중에서 이제 대부분의 암은 이제 원인이 복합적인데 유전적인 원인이나 환경적 원인이 다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제 암 중에서 일부 포션 아까 말한 난소암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차지한다고 보는데 그런 사람들은 유전적인 원인이 대다수 이제 원인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부 전체 부인암 중에 일부 암들이 100명 중에 20명 정도는 네.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 생각보다는 되게 높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일님께서 증조 외할머니, 이모 할머니 두 분 다 난소암, 할머님은 복막암, 어머니께서 유방암이신데 네. 유전자 검사를 받아봐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예,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맞아. 것처럼 일단
할머님은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어머님이 먼저 일단 혈액 검사를 해서 이제 유전자가 이제 타고나신 건지를 한번 체킹해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거기서 만약 변이가 없다. 그럼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본인은 어떤 검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보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너무 가족력이 강하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는 이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뭐 더 인덱스한 검사를 해보시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전자 변이가 없더라도 이건 조금 약간 너무 가족력이 네, 강하게 네, 나타나서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인 검사에서 안 나타나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전문으로 하시는 선생님이랑 상의하셔서 유전자 검사라는 것이 이제 그리 단순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를 볼 건지, 어떤 방식으로 볼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차이를 둘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상의를 하셔서 전문가랑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심플님께서 실제 진료 현장에서 이런 경우라면 꼭 유전자 검사를 고려해 보세요라고 권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난소암이죠. 뭐, 예. 난소암에서 보통 이제 종양을 가지고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BRCA 변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타고났을 수 있으니까 이제 혈액 검사를 해보라고 권고드리는데,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안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이걸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이제 아까 본인에 있어서 이제 내가 지금 난소암 걸렸는데 네. 유방암도 더 걸릴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런 것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이제 그 자기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만약 정보를 주는 면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난소암의 예후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도 있는 암이고 이제 그 가지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40% 정도에서 난소암이 생기고 한 80%까지 유방암이 생기는 아주 강력한 이제 암이 이제 유전자니까 그런 경우는 꼭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분당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김기동 교수님과 함께 유전성 부인암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네.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 네. 많은 질문 보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9시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